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미국 경제가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경기 침체 따윈 없고 미국 경제가 꾸준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문제가 하나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증시가 무난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씩 새어나오는 미국의 유동성 문제를 체크해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매크로 분위기가 흘러갈 수 있을지 이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사야 한다. 미국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었죠. 그리고 미국 증시 역시 침체에 진입하면 30% 폭락한다. 이렇게 침체에 대한 경고음이 여기저기에서 들렸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들을 보면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고용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이와 함께 B컷에 대한 기대감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침체는 없고 경제 지표가 잘 나오니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고용 발표 전날에는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보다 잘 나왔고 이번에는 고용마저 잘 나오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4%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면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금리는 10년물뿐만 아니라 단기물, 장기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국채금리는 일반적으로 조달금리라고 하죠. 이렇게 금리 레벨 자체가 올라가면 회사 혹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이 상당합니다. 회사는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그러한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들에게 예금을 통해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런 이자 자체 역시 올라가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9월 달에 B컷 금리 인하를 급기야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23년 말에 파월이 갑자기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과 금리 인상 중단 발언을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때 당시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5%를 넘어갔었죠. 그렇다면 다른 만기를 지닌 국채금리도 꽤 올라왔었다는 것인데요. 즉 기업, 은행, 일반 개인들에게까지 모두 부담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파월은 어느 정도 립 서비스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파월은 경제지표가 무난하게 나오는 것도 좋지만 지금처럼 유동성이 과하게 풀려 있는 상황에서는 국채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 어딘가 터지는 곳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과거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2019년 그때 당시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에서는 스탠딩 레포라는 창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혹은 MBS를 연준에게 가져오면 이를 담보로 연준에서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 국채를 바로바로 팔기 어렵겠죠? 특히 장기물은 더더욱 거래가 되지 않고요. 만약에 이것을 팔더라도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너네 그거 팔지 말고 우리에게 가져와. 그것을 담보 삼아서 내가 돈을 빌려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 연준에서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 시중의 돈을 마구마구 풀었죠. 그래서 스탠딩 레포 창구는 거의 이용되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몇 년 동안 아무 이용이 없었던 스탠딩 레포에서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맨 오른쪽 보시면 무언가 튀어오르는 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최근 몇 달간의 구간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기관이 최근 분기에 국채를 담보로 23억 달러를 스탠딩 레포를 통해서 빌렸습니다. 아마도 중소은행에서 돈이 부족해지면서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23억 달러를 빌렸고 이를 바로 상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대형 은행들은 타격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중소은행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중이고 이로 인하여 최근에 스탠딩 레포의 사용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상환해 버렸네요.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해당 거래는 10월 2일에 발생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 경제지표가 잘 나오면서 다시 국채금리가 올라가 버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더욱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3%대 국채금리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스탠딩 레포 시장을 이용하는 기간이 생긴 것인데요. 이제 만약에 4%대 국채금리 상황으로 바뀌면 스탠딩 레포 시장을 이용하는 기관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파란색으로 표기된 SOFR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채를 담보로 거래를 할 때 필요한 하루짜리 금리입니다. 이 금리는 일반적으로
기관이 연준에 돈을 예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인 IORB보다는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들어서 맨 오른쪽을 잘 보시면은 SOFR 금리가 위로 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무언가 자금 경색이 나타났고 시장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단기적이지만 포착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것은 파월에게는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아 보일 겁니다. 현재 은행들의 지급준비금 상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죠. 실은 지급준비금이 얼마 정도 되어야 위기 없이 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준비금은 은행의 쌈짓돈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급준비금이 많아야 은행 입장에서는 곳간이 든든하다는 것이고요.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돈을 빼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급준비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그만큼 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연준은 22년 4월부터 매월 9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지급준비금 감소를 유발하고 있죠. 대형은행은 지급준비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만 중소은행들은 이러한 긴축으로 인한 지급준비금 감소에 의해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OFR 금리가 급등했었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러한 SOFR 금리 급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양적 긴축을 중단하여 지급준비금의 감소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최근 경제지표가 잘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리 전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급망 문제를 다시 한번 야기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스라엘과 이란 관계도 좋지 않고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도 현재 진행형 상태입니다. 이렇게 인플레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발생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긴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처한 것입니다. 유동성을 공급하자니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것 같고 반대로 기존대로 긴축을 유지하자니 무언가 위기가 터질 것 같고 애매한 상황입니다. 아마 파월은 지금의 태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유동성을 안 푸는 척하면서 꾸준히 유동성을 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료로 공개될 예정이니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현재 상황을 체크해보고 앞으로 어떤 자산에 투자하면 좋을지 이것들에 대한 힌트를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매일 아침, 저녁, 그리고 주말마다 저의 투자 인사이트를 공유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